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블TV 기획 특별 토론회 지역 소모를 막아라 진행을 맡은 주정민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수가 사상 최저를 보이며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문제는 인구 절벽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넘게 모여 살게 되면서 농촌 지역에서는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심화되고 지방과 수도권의 교육과 의료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들은 줄줄이 폐교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소멸을 넘어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까지 줄어드는 지역 소멸까지 시작됐습니다. 절망적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죠.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지역소멸의 심각성과 함께 지역소멸의 요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이용록 충남 홍성군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전대욱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특별히 지난 7월에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우동기 위원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들을 위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어떤 곳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균형 발전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되어 왔고 그것이 가속도가 붙여서 본격적인 여러 정책이 시행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이때 노무현 정부 때 2004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대통령 자문기구가 생겼고요. 또 이어서 지방자치를 좀 더 하루빨리 정착시키자는 측면에서 자치분권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직이 산업과 국토정책 또 행정안전정책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갈수록 균형 발전은 점점 영원해지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두 정책을 합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들이 부처 중심으로 각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정책의 한계 때문에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 정부의 권한과 재정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수도권의 집중 현상은 더 심각했다는 그런 진단하에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위원회의 제안이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서 지방시대위원회로 출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법이 통과되고 지난 7월 10일 날 지방시대위원회가 정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시대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 중기계획으로는 처음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것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업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각 부처의 정책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총괄하고 또 통제할 그런 장치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맡는 지방시대 정책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7월에 출범해서 네.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날 출범했습니다만은 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가 그 기능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분야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역점을 뒀던 것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인데 지난 9월 14일 날은 부산에서 전국의 대표자들을 모시고 또 대통령 모시고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중요 과제를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달 말경에는 다음 달 초에는 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전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겠습니다. 예, 지역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기대가 큽니다. 아마 이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전국의 지자체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이용로 홍성 군수님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서 정말 지방에서는 굉장히 인구 비율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인구 출산율도 지금 사회자님께서 0.7%라고 하셨는데 지역은 아주 심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시대의원회가 출범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인구 현실을 좀 새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지방시대의원회에서 가장 걱정스럽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지방은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앞으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 시대위원회에서 아주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고 과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문제도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잘 준비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지역 소멸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이 어렵다, 지방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지방 소멸, 지역 소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용어가 지금 이제 두 개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 전대욱 센터장님께서 이 두 용어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역 소멸과 지방 소멸이라는 개념은 잘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를 훨씬 더 일찍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 약 15년 전에 처음 대두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의 청년 인구가 유출이 되면서 인구 감소가 처음에는 약간 천천히 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인구 절벽처럼 인구가 쭉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역의 사회 경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자가 인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지역 사회의 기능 같은 것들이 마비되면서 결국은 지역 사회의 어떤 지역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된다. 즉 다시 말하면은 어떤 물리적으로 지역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지는 지방이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에게는 없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경고성 멘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두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지역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제 대표해주는 그런 논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동기 위원장님께서 지역 소멸에 처한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실감나는 건 아마 우리나라 최근에 면 단위 인구가 2,000명 이하의 면이 약 3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은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면 소재지에 식당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네. 또 지금 면 단위 규모가 가장 기초적인 우리 생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4,000명 밑으로 떨어지면은 병의원이 없어지고 약국이 없어져 버립니다. 또 이제 이것이 좀 더 지나다 보면은 더 고령화되면은 일본 사회가 겪은 것처럼 활동이 정지가 되고 그 지방을 그 지역의 작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가 될 수 없는 이런 지경으로 떨어지죠. 이제 그게 이제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대단히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도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지역 소멸 위험 지역으로 정부가 지역을 구분해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대욱 센터장님 혹시 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선정된 곳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고 현재 어떤 상황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일본에서 처음 지방 소멸 또는 지역 소멸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그 지방 소멸 지수라는 것을 만들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방 소멸 지수의 주요 내용은 현재 세대에 비해서 미래 세대가 얼마나 그 숫자가 비율이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낙후도라든가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그리고 그 시행령에 의해서 행안부 장관이 이제 그 지역의 낙후도 내지는 인구 감소와 관련된 8개 지표를 종합해서 지정고시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89개소의 인구 감소 지역이 지정이 돼 있고요. 관심 지역으로 18개 지역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정부의 지자체 중에서 82개 지자체가 지금 소멸 위험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18개는 경고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부의 대부분이 아마 이제 지역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도 이 인구 소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느끼고 있을 텐데요. 지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네도 이래 자녀가 애들 소리만 나도 아주 엄청 반가움을 느끼는데 애들 만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지금 울음소리를 지금 전혀 못 듣는 상태고 지금 이 정도로 계속 간다면 지금 학교도 입학생이 없고 둘이 밥해 먹기도 힘든데 우리가 만약 여기서 애까지 있으면은 걔를 키울 수 있을까? 우리 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지원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고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큰 결심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나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양육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대범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없으니까 병원이 여기 없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뭐 좀 괜찮은 선생님이 있으면 1년도 못 있어요. 다 가버려 다른 데로. 소아과가 너무 열악하다고 그런 말을 정말 자주 들었어요. 집에서 이제 그 비상약 있잖아요. 그걸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 자꾸 지역에서는 여기 지방에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기업이나 다른 공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곳이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서울에 가야 기회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뭐 주소지를 옮기거나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 같은 것도 조금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촌에 노령하다가 노인들 뿐인데 좀 노인 일도 도와고 자기들이 와가지고 이거 정착해가 뭔가 뭐 바다에 이거를 한다면은 훨씬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고. 귀농귀촌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좀 많이 유입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젊은 40대가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 게 가장 큰 희망이고 바람이죠. 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또 지역을 모두 떠나고 있다. 또 지역에 답이 없다. 이런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목소리는 지역민들이 이 지역을 걱정하는 그런 우리의 목소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선 자치단체들도 아마 이 시민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군수님 어떻습니까? 예, 아주 저도 절실하게 공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홍성군도 2010년도에는 8만 8천 명 인구가 소멸 지역으로 되었었지만 지금은 이제 제외되어 있고요. 특히 시골 단위에는 이 병의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정주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수도권으로 많이 이렇게 인구가 유출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좀 더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홍성군은 이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좀 또 실제 어떤 정책을 통해서 벗어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홍성군은 이제 전국에 226개 기초자치단체하고 세종특별시 또 제주도의 행정구 2개 해서 229개 지역이 있는데요. 인구 감소 지수 지표 8개를 행정안전부에서 심사를 해서 89개 지역이 지금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에는 15개 시군인데 지금 시 단위 3곳 또 군 단위 9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군 단위에서는 홍성군만 이렇게 인구 감소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 인구 정착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하고요. 또 인구 생산 연령층들이 우리 지역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인구 정책도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부족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모든 지역에 인구가 고르게 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인구 소멸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방 소멸 현황 실제 그리고 인구 소멸 현실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제 지역 소멸, 인구 소멸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케이블 TV 방송은 이제 지역 소멸이 이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해서 지난 1년간 지역 소멸을 막아라라는 주제로 연중 기획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로 저희가 다뤄볼 내용은 지역 소멸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블 TV 보도 화면을 본 뒤에 본격적인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난향동 인구는 약 15,000명. 올해 2월 한 달 동안 난향동에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인구수의 청림동과 중앙동의 경우 출생아 수는 각각 10명과 2명. 난향동 주민들 또한 줄어가는 아이 웃음소리를 실감합니다. 많이 놀랬죠. 지방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동네인데 출산율이 이렇게 없다는 게 앞으로는 아기들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네. 젊은 사람들이 아직 결혼도 그렇고 조금 이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돈이 많이 좀 모아지거나 이래야지 좀 결혼해야지 삶이 좀 편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늦게 출산하는 거 아닌가 조금 싶긴 한데 많이 안타깝죠. 많이 안타깝죠. 난향동 출생아 수 0명은 대한민국 출산율의 현실을 피부에 와닿게 합니다. 서울시 출산율은 0.59명.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세종 1.03명, 전남 1.04명과 비교하면 극히 낮습니다. 2021년 서울시 자치구 통계를 살펴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동구가 0.797명으로 가장 높지만 이마저도 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특히 관악구는 청년 인구 비율 1위로 꼽힘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수가 많아 출산율이 0.437명으로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구 차원에서 인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높은 청년 1인 가구 수는 관악구 합계 출산율 하락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하여 총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젊은 사람들한테 얼마를 드리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제도를 주고 그 제도들이 존재함으로써 그 해당 계층이 어떠한 이제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을 좀 긍정적으로 바뀌게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출산율 저조는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역시 이러한 기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까닭에 관련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예,
보도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인구 감소의 중심에는 저출산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서울시에서도 인구가 줄고 있다 이런 멘트였는데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그 정도는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선 출산율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덕 센터장님, 말씀 좀 주시죠. 아까 통계 이제 서두에 사회자님과 방금 전에 자료화면에 나와 있듯이 작년도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뭐 잘 아시다시피 어떤 한 부부가 일생 동안 몇 명의 자녀를 갖느냐를 의미하는 것인데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 명의 부부는 두 명이니까요. 두 명의 자녀를 낳아야지만 그 인구가 유지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게 0.59명이라는 얘기는 대단히 심각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자료에 나와 있듯이 대도시로 갈수록 그런 현상이 더 심하고요. 물론 이제 지방에서는 합계 출산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낮은 수치죠. 이 수치는 OECD 평균의 한 절반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OECD에서 제일 꼴찌인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상황은 이 출산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또한 이번 통계에서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예, OECD 국가 꼴찌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이제 홍성군에서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감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홍성군의 출산율은 0.91입니다. 전국하고 우리 충남도보다 조금 높은 편인데요. 저희는 다양한 출산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 단계에서부터 출산 단계까지 이러한 정책들을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주 많이 미흡하고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출산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인식도 좀 저희가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교육과 또 지원을 함께 병행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출산율 저하 문제는 한두 가지 정책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정책을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선태장님 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효과가 있었다면 지금쯤 또 합계 출산율이 많이 올라갔겠죠. 네. 뭐 상당히 노력에 비해서는 저희가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 효과가 거의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출산율 저하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이 지방 이탈이 심해지면서 청년들의 유입을 위한 고민들도 커지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역에서 산업이라든지 경제 활동이라든지 뭐 등등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동기 위원장님 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출산 문제와 지방 소멸 문제,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는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이고 대단히 풀기 어려운 문제로 지금 발전을 했습니다. 실제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별도의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이 출산과 관련된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은 산하 제한 정책을 196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가족계획협회를 만들어서. 그때 합계 출산율이 6.8명이에요. 근데 그 정책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 중에 방글라데시, 일본, 한국 막 이런 순서로 밀도가 높은 나라였고 또 먹고 살기가 대단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그런 정책을 펴왔는데 이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됐나 하면은 96년까지 지속이 됐어요. 96년에 가족계획협회가 없어졌습니다. 이때가 벌써 합계 출산율 1위 무너질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 시대에는 밀도가 높고 인구가 너무 많아서 살기 어려우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했는데 그것을 역대 대통령도 역대 정부들이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줄기차게 산하 제한 정책을 해왔죠. 일본을 보면은 2차 대전 이후에 한 번도 산하 제한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만 했고 그것도 일본이 1.34예요. 네. 그러니까
역대 정부의 정책을 참 평가를 해보더라도 너무나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인구는 는다고 생각했지 우리 정부들이 인구가 없어서 뭐 절벽 문제라든지 소멸 문제 한 거는 참 극히 최근이고 또 극히 최근에 여러 부처들이 이 정책들을 전개해 봤지만 정말 실효성을 못 거뒀죠. 일본은 뭐 2차 대전 후에 지금까지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사회 현상들이 발달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때 이런 문제를 참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저출산의 문제가 지역의 이 인구를 줄여서 지역 소멸도 더 발생시키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또 지역을 떠나서 지역의 청년 인구가 사라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청년 인구가 없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는지 우리 센터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인구는 이제 향후 10년, 20년 뒤에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인구 구조상 가장 중요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청년 인구가 없어지면은 아무래도 지역 사회의 모든 사회 경제 시스템이 마비된다고 볼 수 있는데, 혹은 기능 저하를 볼 수 심각한 어떤 위기를 겪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중 뭐 아시다시피 뭐 경제 침체나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교육이나 의료나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능들이 다 어떤 커다란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홍성군의 사례가 좀 궁금한데요. 홍성군도 아마 청년 인구는 여전히 떠나고 있을 것 같은데 청년 인구 또 유입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있었던 정책들이 혹시 있다면 이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홍성군의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자꾸 유출이 되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일자리입니다. 직장 때문에 떠나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는 홍성군에 있는 지역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심지에 있는 청년들이 지방에 와서 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성군에서는 청년들이 창업하고 할 수 있는 복합문화 창업 공간 이슈 창구라고 하는데, 이곳에는 창업도 하고 또 이곳에서 젊은 청년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슈 창구 운영도 하고 있고요. 또 청년 창업 창직 지원 사업도 지금 현재 군에서 하고 있고요. 또 청년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또 홍성군에서는 아주 특색 있는 사업을 그동안에 시행을 해왔습니다. 군민 채용제라고 하는 청년과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군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를 지금 공간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젊은 청년들이 창업도 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청년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청년들이 메리트가 없으면 자꾸 떠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창업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청년들이 선호하는 창업을 추진한다 이런 말씀하셨고,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인구 감소 문제, 청년 유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지방 소멸과 연결이 되는데, 아마 우동기 위원장님께서 지난 9월에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이 안에도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문제 내용들을 담고 있을 텐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유출되는 현상은 뭐 60년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지방 청년들의 대도시 유입으로 오늘날의 근대화의 기초를 닦았고, 또 노동 집약적 산업의 역군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산업 전사라고까지 불렀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대도시의 산업화를 일으켰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그 문제가 지방의 소멸로 연결되는 것. 최근 5년간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률이 역대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서 2배가 급증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SNS를 통한 공유의 보편적 문화가 확산되는
그런 문제로도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청년들이 이탈된다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고 또 세금이 거둘 납세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방에서 자란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그럼 서울에서는 일자리는 구한다 하더라도 주택도 구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이 확보가 안 되니까 서울의 출산율이 0.5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먹이를 찾아서 서울 갔더니만은 서울엔 둥지가 없더라는 얘기까지 일어나는 원인들인데 이 문제를 하려면은 지방에 어떻게든지 지방에서 교육받고 지방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지방의 일자리에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게 되고 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산업과 공공 부분의 생태계가 구축되고 이런 선순환 체계가 마련돼야 지방에 남을 텐데 첫째는 이제 문화적인 문제가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선 기회발전 특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산업의 새로운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것이 청년들과 맞아 들어가는 AI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거기에서는 근로소득세를 비롯해서 각종 세제 혜택을 가지고 지방에서 근무하고 지방의 일자리가 수도권의 일자리보다가 삶의 질을 훨씬 높여줄 수 있다. 또 하나는 공공 부분이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지역 대학에 좋은 학과에 진학을 하고 그것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확대를 해준다면은 그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청년들이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분야 중에서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분야는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의학 계열의 대학들입니다. 이대, 치대, 한의대, 약대. 이 4개 분야의 의학계 분야는 서울대학보다도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는 학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지역 인재 활동을 대폭 늘려서 이 사람들이 지역의 의료나 또 첨단 산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그런 선순환 체계. 그것이 이제 이 정부에서 교육 정책을 통해서 균형 발전 정책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 교육 발전 특구. 이 두 정책이 지방의 청년들을 붙잡아두고 참 정주하게 되고 또 정주하는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지방에서 삶의 자리를 터전을 가꿀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 이 두 가지입니다. 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자연스럽게 이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지역 소멸의 또 다른 요인인 이 교육에 대한 뉴스 보도를 보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은 단 4명, 올해 입학생은 1명도 없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11명이었던 학생 수는 이제는 통폐합을 걱정할 정도로 줄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아이들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없어요. 애들 보기가 힘들어요. 골목에서. 그래도 우리네도 이래 다니다가 애들 소리만 나도 아주 엄청 반가움을 느끼는데 애들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정도예요. 올해 강원 지역 초등학생 수는 6만 9천여 명. 10년 전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문을 닫는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도 내 초등학교 4곳 중 1곳은 통폐합 추진 대상이거나 권장 대상입니다. 소규모 학교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 강원 지역에서 신입생이 1명뿐인 학교는 20곳, 신입생이 아예 없는 학교도 20곳입니다. 신입생이 0명에서 1명뿐인 학교는 지난해보다 5곳 늘었습니다. 각 학교들은 자구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승마나 골프 같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농사노촌 유학생 제도를 통해 도시 지역에서 단기적으로 학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16명뿐인 홍천 화촌초등학교. 아카펠라나 사물놀이 등 모든 학생이 함께하는 예술 통합 수업을 진행 중인데 학부모와 아이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자치활동 기획하고 행사도 주도해서 준비해서 기획해서 운영하고 이런 이제 기회들이 더 좀 많고 활발한 것 같고요. 예술 수업들을 학년을 이제 같이 통합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관계도 훨씬 좋고. 강원도교육청은 도심 과밀학급에선 찾기 힘든 1:1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작은 학교를 살릴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가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이라던가 자료라던가 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광역화를 통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큰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작은 학교로 다닐 수 있게 한다거나 아이들이 줄면서 학교가 문을 닫고 덩달아 지역이 쇠퇴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학교 만들기가 절실합니다. 예, 뉴스 보도를 보셨습니다만 지역에서 교육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폐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폐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자치단체는 또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우동기 위원장님께서는 대구시 교육감도 하셨고 또 대학 총장도 하셨기 때문에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서 느꼈던 이 지방 교육의 문제점 어떤 것으로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거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죠. 네. 그래서 균형발전 정책이 1970년대부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역대 정부에 도입이 됐습니다만은 교육 정책이 균형발전 정책의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았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을 보면은 물론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 지향적인 또 수도권의 집중도가 높아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육도 굉장히 큰 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문제에 착안을 해서 교육개혁 정책을 교육을 가지고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한번 추진해보자 하는 것이 과거 다른 정부와 차별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분권및 균형발전 특별법에 교육발전특구라는 것을 넣었습니다만 그게 아쉽게도 국회에서는 통과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발전특구의 주된 핵심은 보육과 돌봄은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다른 어느 것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주고 교육감은 사교육과 전혀 들지 않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교육청이 맡고 또 지방에 있는 대학은 거기서 졸업한 아이들이 공교육을 받고 교육받은 아이들이 그 지방대학의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서 특히 가장 경쟁률이 심한 의학 계열의 학교까지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일부 반도체 학과라든지 또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학과들에는 지방 인재들을 우선적으로 입학시키는 그런 제도가 지방대학 육성법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의학 계열이 금년에 40% 이상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의과대학들이 40%를 뽑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80% 90% 올라가게 되면은 교육발전특구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질 것이고 더구나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이 대폭 늘어난다면은 지역에는 새로운 그런 선순환 체계가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지역발전 특구 정책을 통해서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발전 특구 정책을 통해서. 예. 그걸 원래 연말에 시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뒤에서 후속 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판단이 서면은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우리가 논의할 때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 것이 교육 문제입니다. 예, 우리나라 전 국민 모두가 공부하려면 서울로 가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현실이 어떤지 전대국 센터장님 좀 짚어주시죠. 예.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폐교 현황 관련 통계를 좀 봤는데요. 광역시나 아니면 특별시 지역에서는 사실 폐교가 한두 자리 숫자 그리고 신설되는 학교의 수도 많았지만 도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막 폐교되는 숫자들이 막 세 자리까지 늘어나면서 대단히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폐교 자원의 활용 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10여 년 전에 폐교 촉진, 그러니까 폐교 활용 촉진을 위한 폐교 특별법을 만들고 난 지금 한 20년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폐교 문제는 활용되지 못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많고요. 무엇보다도 폐교가 되면서 학생들이 줄어들고 또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더 폐교가 되고
하는 이런 악순환, 폐교와 학생 수 감소의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에 이제 교육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이영록 홍성 군수께서는 이 교육 분야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교육 측면에서 지방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교육 환경과 교육의 질입니다. 대도시로 자꾸 빠져나가는 이유 중에서 교육적인 측면이 질적인 측면을 많이 부모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과 지방은 교육의 질도 좀 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글로벌한 인재를 지방에서도 이렇게 육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도입도 필요하다. 저희는 금년도에 교육 국제화 특구를 교육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내포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에는 교육 환경과 교육의 질을 함께 해내서 어린이들이 또 학생들이 좀 편안한 가운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저희가 23년부터 27년까지 한 약 130억 원을 투입해서 글로벌 인재 교육을 실시하고자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양질의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런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홍성군에서 직접 하고 계신 일도 소개해 주셨는데 좋은 성과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대욱 센터장님께서는 이 교육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주시죠. 예, 방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교육 격차의 어떤 해소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떤 지방 대학의 강화가 우선적으로 추구돼야 될 문제임에는 뭐 100% 동의하고요. 그 외에도 우동기 위원장님께서도 그 기회발전 특구라든가 뭐 다양한 말씀들을 주셨지만 그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는 특화 발전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의 신산업 어떤 체계에 있어서 그런 수요들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역사회 전체가 모여서 그 거버넌스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교육개혁 중에서 좀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꼭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중앙정부의 정책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지역 사회, 지방의 지역 사회가 교육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그 지방의 교육의 경쟁력은 그 지방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어떤 학생들이 얼마만큼 입학을 시키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어요. 네.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물적 경제적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수도권의 대학에 진학을 하고는 그 지방의 기대는 결국 그 인재들이 서울에서 교육받고 지방으로 다시 내려와서 지방의 그 역량들을 환원을 시켜주는 것을 기대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거의 그 유턴 확률은 전혀 제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 정책을 바꾸는 것을 아마 정부 정책 중에서 가장 신속하게 지금 분권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육부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고등교육 정책을 지방으로 지금 넘겨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라이즈 사업인데 시도가 그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그 지방대학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게 해주자. 그러려면 지방대학이 서울에 못지않는 대학으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네. 그것을 키우기 위한 대학이 지금 그로컬 대학 연간 10개씩 해서 30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대학마다 한 1,000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대단히 야심찬 계획이죠. 그래 되면은 수도권의 빅5 병원과 버금가는 병원을 지방에 한 5개 정도 육성하자는 지금 의료에 확충하고 맞물려도록 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의료 수준의 수도권화와 보편적 수준을 지방에서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광역 생활권별로 도농통합형 생활권 중심 도시별로 교육 체계도 그렇게 갖춰진다면은 굳이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서울에서 누릴 수 있는 대학의 교육의 질 또 거기 졸업한 사람들이 일자리가 함께 연동돼서
정주 체계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역의 교육 문제를 지자체와 지역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지방대학 위기는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 생존과도 연결이 돼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우동기 위원장님께서 이제 지방대 소멸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당군 이래로 대학이 이렇게 경쟁의 관계에서 잠을 깨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번 기회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 지금 그 수도권에서는 그런 현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은 지방에 있는 대학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하고 동반 존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장 큰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지방정부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과 교육청이 정말 굳건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덧붙여서 중앙정부가 그 지방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양해해주는 지방 분권형의 국가 경영 시스템이 구축된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방지대위원회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두 축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예, 지방 정부의 이 권한과 또 재정도 함께 지원해줘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전대욱 센터장님께서도 지방대학이 어떻게 보고 계시고 혹시 이 해결책을 좀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뭐 지방대학의 위기는 굳이 뭐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피부로 절감하고 있는 분야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와 지방대학의 재정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학생 수랑 관련이 있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분권화가 좀 앞으로는 계속 분권화를 추진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재정이 악화되고 그것이 대학의 경쟁력으로 악화되는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적인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가 직접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나 지역기업체 그리고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직접 지역이 원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이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중요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군수님 홍성에도 대학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마 홍성군에서 이제 지방대 소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을 추진했을 것 같은데요. 이 효과적인 정책이 있다면 이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홍성군에는 3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학교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또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홍성군에 해전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해전대학교에 푸드트럭이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푸드트럭을 활용하는 학생들이 직접 관광지나 축제 때 참여토록 해서 창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한 폴리텍 대학교 홍성 캠퍼스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산업 기술 인력들을 좀 저희 지역에서 배출을 해서 저희 지역에 필요한 전문 인력들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구가 감소되면서 이 교육받는 인력도 좀 줄어들어서 그런 것들이 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는 앞으로도 상계 대학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상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예, 우리가 흔히 이제 교육은 병연지 대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연 앞을 내다보고 큰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예, 지방대 소멸을 예방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더 나은 앞날을 위해서 미래교육 체계를 구축해서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이어서 다음 분야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여름방학이지만 취업 준비를 위해 대학 도서관과 취업지원센터를 찾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집과 학교를 오가는 시간을 아끼려고 집 근처 스터디 카페에 자리 잡기도 합니다. 광고 홍보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전희원 학생. 중소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구에는
관련 분야 일자리가 적어 서울로 가는 걸 고민 중입니다. 난 서울에 가야 기회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뭐 주소지를 옮기거나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 같은 것도 조금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구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 인구 순유출자는 11,519명, 유출지역은 서울 6,304명, 경기 3,389명, 대전 628명 순이고 이 가운데 20대의 수도권 순유출은 7,725명으로 전체 순유출 인구의 절반이 훌쩍 넘는 67%에 달합니다. 문제는 대구에서 살고 싶어도 일터를 찾아 대구를 떠나야 한다는 것. 계명대학교 졸업생들의 대구 경북의 지역 정주율은 한 54%쯤 됩니다. 지역을 떠나서도 과감하게 직장을 구하려는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의회 정책연구모임 대구의정미래포럼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3.4%가 대구에 살기를 원했지만 대구에서 취업이나 창업하겠다는 응답은 27.2%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로는 취업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8%로 가장 많고 대구 지역의 급여 및 직장 안정도가 낮아서라는 응답이 15.9%를 차지하는 등 약 44%가 일자리 문제를 꼽았습니다. 청년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과 더불어 성장토록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 문화를 가진 또 젊은 CEO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들,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들을 발굴해서 작은 일자리지만 모아서 큰 일자리를 만드는. 청년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홍보하는 청년 정책들이 과연 청년이 원하고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인지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예, 지역의 또 과제가 경제와 일자리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도에서 봤습니다만 청년들이 지역에 살고 싶어도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멘트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 우리가 지역 소멸을 거론할 때 항상 이제 양질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국 센터장님 실제 상황이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한마디로 지역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은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산업 구조가 변화가 되고 여러 가지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빅 트렌드도 많이 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거기에 따라서 이 경영 환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산업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문을 닫거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산업들이 무너지면서 문을 닫는 결국 제조업의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때 서비스업에 관련된 일자리로 파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지역 산업, 신산업 생태계가 적절하게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들어졌을 때 이런 전반적인 지역사회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향해서 이제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그렇다면 단순한 급여를 올린다고 우리가 임금 수준을 올린다고 그 친구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이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일자리 급여도 급여지만 어떤 경제적인 기회, 아까도 또 인터뷰에서 희망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 친구들에게 지금 당장은 감내할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자기가 큰 기회를 얻고 큰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지역을 안 떠나는데요. 현재 지역의 어떤 산업 생태계는 많이 어려운 형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산업에 관련된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사회적 가치에 관한 일자리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을 포함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정책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지역의 산업 생태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4대 특구 중에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우동규 위원장님께서 좀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우리 그 청년들의 일자리를 산업 생태계의 문제라고도 봅니다만은 그 산업 생태계의 종류인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제조업 일자리는 지방에서도 부족합니다. 지방에서 남아도로 가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 요즘 청년들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 지향하는 그러한 경향 때문에 그런 언밸런스가 일자리는 남고 남으면서 일자리는 없고 하는 막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은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내놓고 있는 광역 경제권 개념입니다. 최소한 한 500만 이상의 인구권이 형성되는 도농통합형의 생활권이 구축되면은 서울에 못지않는 서비스업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구조로 돼서는 지방에 서비스업 일자리들이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가 생기기 대단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메가시티라는 개념도 있고 광역경제권, 도농통합생활권형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아마 우리 정부로서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파격적이죠. 특히 이 기회발전특구는 다른 제도와 다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산업단지나 만드는 물리적이고 그 피지컬한 토목공사 지향의 산업단지가 아니다. 특구가. 이거는 이미 기존에 형성되어 있거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산업단지를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정책입니다. 국세, 법인세와 지방세 중심으로 산업체가 들어올 때는 감면 조항들이 있었습니다만 국세 중에서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중심의 세제 혜택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이런 민간 자본에 대해서는 장기간 투자했을 때 아예 소득세를 감면시키는 제도가 이 기회발전특구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고 그 활성화되어서 지방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특징이 기회발전특구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중앙정부 주도의 기회발전특구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를 스스로 설계를 하고 지방정부가 주도로 운영하는 특구라는 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시도별로 신청하는 지역에 면적 제한만을 하고 지정을 해주면은 시도는 조례를 가지고 다른 지방에 비해서 더 경쟁력 있고 더 기업 친화적인 지방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성 여건들을 조성을 하게 되면은 기업이 유치하고 거기서 또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 지방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은 제한적이죠. 그러나 이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 지방정부는 모든 지방정부가 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 지방이 기업들로부터 선택을 당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그 지방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과 경쟁력은 무엇이냐. 이것이 이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하고 난 뒤에 그 지방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지방정부의 준비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장의 카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기회발전특구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통해서 당근 정책으로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대욱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어떤 다양한 세제 혜택과 그 규제 완화, 그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어떤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런 파격적인 조치들이 많은 자치단체에 관심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대가 큰 형편인데요.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이런 지역 특화 발전 전략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교육 정책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할 수 있는 가장 시드가 이 기회발전 특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큼 지자체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관심을 통해서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창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정책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우동기 위원장님께서 지방정부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모든 지자체에서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군에서도 이 청년층의 정착을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여러 가지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홍성군에서도 청년들이 유출되는 경로는 일자리하고 또 정주 여건 또 문화생활이 좀 청년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자라는 시책을 좀 많이 해왔고요. 저희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도 국가산업단지를 우리 내포 신도시에 유치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자 이렇게 해서 금년도 3월 달에 우리 홍성군은 국가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전에도 저희가 일반 산업단지도 또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지금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신산업 중심의 어떤 청년들 선호하는 그런 직업을 좀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현재 첨단 산업단지가 저희 지역에 있어서 이곳에는 요즘 신산업 중에서도 실증 기반 시설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연구 시설들을 좀 저희가 유치를 해서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지역 발전과 일자리를 함께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이 기업 유치에도 더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역외 외출이 안 되고 외지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으로 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말씀 주신 이제 기회발전 특구와 더불어 추진되는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가 도심융합 특구입니다. 이 도심융합 특구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우동규 위원장님께서 이게 어떤 제도이고 어떤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도심융합 특구는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새로 이제 도입하는 정책이죠. 쉽게 말해서 5대 광역시에 판교형의 테크노밸리를 형성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뭐 규제 특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대도시의 중심적으로 성장되고 입지돼야 될 정책들이 융합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 또한 지방정부 주도형의 특구 운영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같으면 그것을 법이 통과되면은 시행령에서 미주알, 고주알 모든 규제를 합니다만은 이 규제는 최소한에 그치고 법에서 바로 조례로 위임해서 그 특구마다 조례의 특성에 따라서 그 도심융합 특구가 쉽게 해서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도심에 형성시켜 주겠다는 것이 도심융합 특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5대 광역시가 나름대로 지금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좀 잘 진행돼서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와 일자리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역 소멸 원인 중에 마지막으로 의료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보도 리포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의 한 병원. 2021년 응급실과 450개 병상을 갖춘 준대형급 병원으로 개원했지만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 속에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의정부나 서울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2층에서 하체에 계단에 물 주려고 들고 내려다가 넘어져가지고 인제도 끊어지고 뼈도 끊어져. 여기 7번 정도 수술했어. 나는 이런 거 하지도 못하지. 여기 전화니까 여기 무슨 이런 거를 해. 여기는 그런 실력자가 없지. 의사가. 양주시에 위치한 병의원은 20여 개로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시설은 전무합니다. 인접한 의정부에 2개의 대학병원이 있지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새 아파트 때문에 계속 인구가 늘어날 추세입니다. 어린이들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르신들 의정부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폭증하는 인구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5월 기준 옥정 신도시 인구는 7만 63명으로 지난해 6만 명을 돌파한 이후
반년 새 10,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옥정 신도시가 얼마 전에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입주가 다 되면 거의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지금 25만을 돌파하고 곧 있으면 2035년 35만까지 갈 예정인데 빨리 응급의료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청 주도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6억 원을 지원하는 고육지책을 내놨지만 나서고 있는 병원은 없는 상황. 커져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공의료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옥정 신도시엔 12,000세대가 입주하면서 8만 명의 인구가 터를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만 명까지 인구가 늘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의료 문제 지금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인데 전덕 센터장님, 앞서 이제 우리 보도에서 지역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의료 인프라의 붕괴, 특히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특히 이제 공공부문의 의료기관 등이 이제 타격이 심한데요. 비단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여전히 이 의료 체계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의료 인력의 편중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겪고 있고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인천의료원 같은 곳들이 원래 정원 45명인데 정원이 38명밖에 안 차고 이제 관련된 의료 시설들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이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의료는 비단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전체적인 어떤 문제점에 노출돼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고령화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고령화에 맞춰서 어떻게 의료 시스템의 적응 정책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가 어떤 또 하나의 화두로 떠오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역의 의료 인력도 부족하지만 이제 심각하게 이 미스매칭도 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잘 인지하고 계시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시대위원회뿐만 아니라 저도 대학 총장을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의과대학이 있거든요. 네. 의과대학이 뭐 정원이 40명이었습니다만 78%가 서울 학생이었어요. 면허증 따고 나면 다 서울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광역시 대구인 경우도 대학병원에 교수요원이 100%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공공 시립병원 뭐 이건 둘째치고 우선 대학병원 자체가 예전 같으면 교수요원 되는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그 경쟁이 없어지고 지금 특히 몇 개 기피 부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내과 부서도 교수요원을 다 충원을 못하고 있다. 이 정도로 심각한 현상이죠. 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당직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요원 뽑을 때 당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규 교수를 뽑으면은 60대 이상 된 원로 교수들이 지금 당직을 쓰고 있는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의료 인력이 지방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고령화 사회와 비례해서 의료 인력들이 그동안 정원이 동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폭 확대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에서 의료 격차 부분하고 교육 격차 부분은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될 필수적인 요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 인력 확충 부분에 힘을 보태고 또 그러한 여론들이 좀 조성이 돼서 특정한 분야의 집단적 이기주의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또 그분들에게도 상응하는 이 체제가 좀 마련되고 또 그 인력들이 지방에도 좀 유지될 수 있는 지금 문제는 지역별 편중 문제하고 전공병 편중에 부족한 의사에다 그 편중 문제가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부와 의료계가 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우리 국민들도 힘을 좀 보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홍성군에서도 이제 지역 의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나름대로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홍성도 다른 지역과 뭐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어르신들이 찾을 수 있는 종합병원은 없고요.
특히 어린이들 진료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우리 홍성군에는 지금 약 10만 정도 군민이 있지만 소아과가 지금 5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아과는 주간에만 이렇게 진료를 하고 야간에는 또 진료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부모들의 항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군에서는 홍성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투자를 해서 지금 소아 야간 의료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시간도 6시 반부터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12시 이후에는 또 문제가 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저희가 군비를 지원해서 12시부터 5시 반까지 연장해서 하기 위해서 의료진을 좀 모집을 하고 있는데 7월 달부터 우리가 의료원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으니까 좀 의료 인력을 좀 모집을 해달라고 해도 의료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12시까지만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아이들이 이제 적기 때문에 소아과 의사들이 좀 의과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한 개 소아과에서 좀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소아과를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홍성군에는 내포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좀 하나 유치를 빨리 해서 소아과뿐만이 아니라 일반 어르신들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좀 유치하는 것이 지방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그 홍성군의 사례를 말씀드립니다만은 홍성은 도청 소재지입니다. 네, 그렇죠. 도청을 그렇습니다. 품고 있는 군인들도 이렇게 절박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이 있어서 인구가 늘어나고 도청이 있어서 젊은 인구들이 그래도 있는 지역인데 그렇지 않은 지역을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나 참담한 실정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더구나 의과대학 학생들의 성비의 불균형 문제 이것도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 나가는 공익요원들, 공익이사들 이런 부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정말 의료 인력의 확충은 이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이제 지역의 공공의료원에서 연봉 3억 4억을 준다고 해도 의사를 못 구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지역 소멸도 쟁점이 되겠지만 지역 의료도 붕괴될 것이다 이런 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공공의료 인프라가 좀 제대로 강화돼서 제때 지역민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지역 소멸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짚어봤습니다. 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의 얘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역 소멸의 가장 큰 아마 요인은 인구 절벽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짚었습니다만은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인구가 이탈하고 있고 새로운 인구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주소지를 옮겨서 정주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는 생활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동기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그것이 우리 지난 9월 14일 날 지방시대 비전 전략 선포식 때 세컨하우스를 좀 활용화시켜서 생활 인구를 늘리자. 그래서 실질적인 지방의 복지 생태계를 구축해 보자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고령화인데 우리 국민들이 모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지금부터 출산율을 2.0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20년 뒤의 문제입니다. 그럼 20년을 뻗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합의를 얻기가 대단히 어렵고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런 문제를 지방의 문제를 의료 문제를 시작해서 복지 문제, 공공시설 유지 관리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러한 여력이 있는 배후 도시의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한 500만 정도가 되면은 수도권 못지않는 각종 편의과 서비스 시설이 갖춰지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된 하나의 도농통합형 복지 체계가 마련되고 생활권이 형성이 되고 그 형성될 때 그 사람들이 도시와 지방과의 통합 상생 관계를 구축해 보자. 예.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산업 발전 단계에 따라서 나흘은 도시에서 일하고 3일은 농촌에서 어촌에서 농촌에서 생활하는 4도 3촌, 5도 2촌 때 농촌에서 며칠간의 삶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유용한 공간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역의 경제력도 확보될 수 있고 생활 인구를 통해서 그 지방도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큰 돈이 들지 않더라도 지방에 거처를 마련하고 집을 마련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농촌 체험도 되고 어촌 체험도 되고 또 그 나아가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귀촌 귀농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보자 해서 생활인구 늘리는 정책으로 대도시 인구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대도시와 지방과 농촌과의 유기적인 상생관계를 통해서 실질적인 인구 증가 효과를 가져와 보자 하는 것이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입니다. 예, 생활인구를 늘려서 지역의 인구 소멸을 막아보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교통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고 현대에는 또 직주분리 현상이 교통통신이 발달되고 아울러 직주분리 현상이 이제 심화되면서 아무래도 한 지역에서 경제생활과 뭐 경제활동과 다양한 생활을 같이 영위하던 사람들로부터 이제 경제와 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이제 분리되는 이런 경향들 때문에 결국은 어떤 특정 지역에 정주하는 인구보다는 그러니까 인구의 개념을 어떤 특정 지역에 정주하는 하나의 스탁으로 본다기보다는 이거를 플라워의 개념으로 보는 어떤 이 생활인구에 대한 정책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컨대 이제 지방 소멸을 논함에 있어서 정주인구 늘리기로 만약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그러니까 지자체 간에 서로 경쟁에 의해서 정주인구 뺏기 게임이 되겠죠. 이것은 뭐 제로섬 게임이죠. 네.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보다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다양한 이 지역의 방문객 그리고 생활물을 늘려서 어떻게 지역의 활성화를 유지시키고 그리고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이런 정책들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 행정이라든가 뭐 지역 정책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군수님께서는 생활인구를 늘려서 지역 인구 소멸을 좀 해결해 보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홍성군은 생활인구가 어떻게 좀 늘고 있는지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생활인구와 정주인구는 지역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활인구와 정주인구를 함께 늘려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홍성군의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을 다루고 있는데요. 한 가지 측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관광지 또 관광 산업을 좀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각종 문화재라든지 관광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을 지금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홍성군은 군청 소재지에 홍주 읍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아주 전력을 다해서 지금 복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홍성군에는 한 30km 정도의 또 해안변이 있어서 이 해안변을 잘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홍성군에는 남당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하축제, 새조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저희가 관광지로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요. 최근에는 해양 분수공원을 아마 국내에서 가장 큰 분수공원을 지금 만들었는데 국내에는 지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앞으로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올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우리가 홍성에서 수도권까지 거리를 좀 좁혀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교통 여건을 좀 잘 만들어가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해선 KTX가 내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 한 정도면 서울을 왕래할 수 있는 거리여서 앞으로 우리 홍성 내포 신도시는 정주 환경도 많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집값도 싸고 또 문화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주 여건을 좀 잘 만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홍성에 자주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지역 소멸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좀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동기 위원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지향점을 지방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좀 이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특별지방행정관서라든지 지방정부의 자치계획권,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을 비롯해서 명실공히 지방정부가 이 국가의 중추적 핵심이 될 수 있는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진 정책 결정의 축이 지방정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키워줘야 되고요. 지금 잠시 문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정말 이제 지방에 농어촌에 문화의 옷을 입혀야 된다. 지금 신안군에 있는 천사성 같은 데는 인구가 162명인가 126명인가 그래요. 예. 근데 연간 관광객이 그 섬을 찾아온 사람이 지금 20만 원이 넘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보랏빛 문화의 꽃을 입혔기 때문에 문화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에서 살펴볼 수 없는 문화적 향유를 지방 농어촌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화특구도 점점 확충을 해서 문화정책도 함께 물리적인 일자리와 또 교육과 함께 시행하려고 해서 이번에 발표한 우리 4대 특구 중에 문화특구도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장 군수님들도 이 부분에 일자리도 중요하지만은 생활인구를 늘린다는 측면에서 그 지방 고유의 독특한 문화의 옷을 그 지방에 어떻게 입힐 것인가 그것이 생활인구 늘리는 성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각 지역의 특색을 입혀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위원장님께서 케이블 TV 토론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케이블 TV는 이제 지역 밀착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역 소상공인들과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하는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 미디어를 활용해서 지역 소모를 막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한 또 고민이 지방 언론, 지방 미디어를 어떻게 육성시키고 이것이 문화와 연계될 수 있겠느냐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련 부서와 우리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욱 하겠고요. 이 기회에 저는 이 전국적인 채널을 가지고 있고 가입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제가 한번 지방에서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봤어요. 그 청년들이 정부 지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자존심을 좀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처를 치유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가면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도 현수막을 거쳐놓고 뭐 이렇게 하면 누구 집 아들 어느 시험에 합격했다, 어디 취업을 했다 하는데 대기업이 있다가 정말 지방에서 새로운 창업과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보려고 내려오면은 저 누집 아들 서울 가서 실패해서 폐인이 돼서 돌아왔다. 이 눈길이 제일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산업화 초기에 산업 전사가 있었다면은 지금 우리의 새로운 국가 발전 축과 새로운 삶의 형태를 지방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 이 지방에서 묵묵히 일하고 지방에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청년들을 대거 좀 발굴해서 이분들의 사례를 좀 방송을 통해서 알려준다면은 제2, 제3의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 영웅 찾기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 TV 쪽에서 이런 부분에 지방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좀 많이 방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지역 소멸에 대해서 세 분 모시고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더 하고 싶은 얘기, 못다 했던 얘기 있으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대욱 센터장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의 어떤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그 이미지와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이런 지역 고유의 특성화 전략들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또 우동규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듀얼 라이프 즉 어떤 복수 주소제라고 얘기하는 그 세컨드 어드레스를 도입하는 이런 제도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역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지역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이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런 중앙정부의 정책과 또 지역에 특화된 정책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춤형 정책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분권형 지역 발전 정책, 분권형 균형 발전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용록 군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지역 소멸에 관련된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진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면서 지역 경제는 침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좀 국가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균형 있게 발전하는 그런 시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홍성군에서는 이제 아까도 보도 자료에서 얘기했지만 1년에 한 명도 낳지 않는 그런 면단위 소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 증가 측면에서도 청년들이 아이 낳을 수 있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젊은 부부들에 대해서 또 좀 교육도 강화하고요. 또 임신부터 출산, 또 출산 이후에 아이 돌봄까지 정책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마련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편안한 인구 증가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동기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방, 우리 공동체는 우리 스스로가 가꾸어 나갑니다. 지금까지 1970년대부터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펴왔음에도 불구하고 50%에 넘는 인구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원을 배분하고 우리 공동체의 규약을 정하는 국회의 권력 또한 수도권 지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방은, 우리의 삶의 공동체는 우리가 지킨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지방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스스로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방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걱정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역 소멸과 관련한 다양한 현상과 요소 그리고 대안과 정책까지 세 분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없어진다는 상상을 해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에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소멸을 넘어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까지 줄어드는 지역 소멸 시대에 진입했다는 분석을 보니 눈앞의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부와 여러 기관 그리고 국민이 하나 되어 머리를 맞대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케이블 TV 역시 지역 소멸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 찾기에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